지난주에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58세 서울에 사시는 최미경 어르신이셨습니다. 종로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많이 봤던 당뇨 초기 단계의 어르신이었거든요. 최미경 어르신은 오신 이유가 참 특별했어요. 지난달쯤 화장실을 자꾸만 자주 가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답니다. 하루에 7번, 8번을 가는 거예요. 밤에도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시곤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정말 깜짝 놀라신 거예요. 소변을 볼 때마다 자꾸만 거품이 떠 있는 거였어요. 일반적인 거품이 아니라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였어요. 휴지로 닦아도 거품이 남아있고 물을 여러 번 내려도 금방 없어지지 않는 거죠. 처음엔 생각 없이 지나쳤어요. 바빴던 거죠.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자신의 몸 상태를 챙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해지니까 아들분이 병원에 가보라고 자꾸만 권했대요.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는 자녀들의 마음, 참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어르신도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이 정도야 피로 때문이겠지. 나이 먹으니까 이런 거 있지. 조금 쉬면 나을 거야. 하고 넘어가셨던 거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몸은 생각보다 강하다고 믿으면서요. 그러다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어르신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소변 거품뿐만 아니라 발도 자꾸 붓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신발을 벗을 때 발가락이 흔적을 남길 정도로요. 결국 아들분이 직장을 빠지고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왔어요. 우리가 처음 검사를 했을 때 어르신의 얼굴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혈액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정상은 100 근처인데 어르신은 40이었어요. 소변에서도 단백질이 대량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정상은 음성이거나 흔적 정도인데 어르신은 3+였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이미 콩팥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어르신에게 결과를 설명해야 했어요. 그 순간이 정말 어려웠어요. 어르신은 잠깐 콩팥이라고? 내가 알아듣기도 힘들 정도로 멍했던 표정이셨어요. 어르신은 투석 같은 무서운 단어들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최미경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차려요. 너무 늦게요. 너무 말 안 들었을 때 말해요. 신장질환은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최미경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러분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르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준비한 콩팥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죽어가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콩팥을 병원에서 검사하면 3개의 수치가 나와요. 혈액의 크레아티닌, 심장 여과율, 소변의 단백질이요. 이 3가지 수치가 바로 콩팥 건강을 보여주는 신호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들이 평소에 변해도 증상이 전혀 안 나타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정말 신기한데 우리 몸이 콩팥 기능의 75%까지 잃어도 아무것도 안 느껴요. 75%라는 수치를 생각해 보세요. 콩팥의 4분의 3이 망가져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통계가 있어요. 73%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장 질환을 몰라요. 거의 4명 중 3명이 자신이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침묵의 장기인 이유예요.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마치 축대가 무너지듯이 갑작스럽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콩팥이 정확히 뭐 하는 기관인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콩팥의 역할을 알지 못하면 콩팥 건강이 왜 중요한지 느낄 수 없거든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장 전문 의료진들은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콩팥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요. 우리 몸속의 정수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수기 필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물속의 나쁜 것들을 걸러내고 필요한 좋은 물을 내보내는 거죠. 우리 콩팥도 정확히 그래요. 우리 콩팥은 매일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해요. 180리터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생수병 2리터짜리가 90개예요. 아니면 18리터짜리 물통 10개를 우리 몸이 하루에 정화하는 거예요. 상상도 안 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물질들은 모아서 소변으로 만들어요. 동시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과 전해질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요. 이게 얼마나 정교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상상할 수 있어요? 정수기 필터가 몸 밖의 물을 정화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의 콩팥은 우리 몸속에 살아있는 혈액을 계속해서 정화해야 해요. 계속해서 말이에요. 멈추지 않아요. 24시간, 365일.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자고 있을 때도, 운동할 때도, 쉬고 있을 때도 멈추지 않고 일해요.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의 몸은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콩팥이 고장나면 우리 몸이 뭘 해야 할까요? 투석이라는 엄청난 치료를 받아야 해요. 투석이 뭐냐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에 몸을 연결하는 거예요. 팔의 혈관에 바늘을 꽂고 우리의 혈액을 바깥으로 빼내서 기계에서 정화하고 다시 몸으로 넣는 거예요. 이 과정이 4시간씩 걸려요. 일주일에 3번이니까 한 달에 12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평생이에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고하는 거야. 콩팥이 망가지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최미경 어르신도 그 심각성을 아셨어요. 어르신이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말씀하신 게 내가 앞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나요? 하는 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두렵고 무서워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아들분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바로 진료실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환자분과 가족분들의 절망감을 마주하는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완전히 늦지 않았다고요. 지금부터 관리하면 콩팥 기능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요. 어르신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슬픈 표정이었는데 동시에 작은 희망이 생긴 표정이었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신 게 손주들한테 짐 되기 싫다고 했어요. 투석 때문에 손주들 가을 운동회에도 못 가고 여름 여행도 못 가고 그런 식으로 가족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요. 어르신이 말씀하신 걱정들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세대 어르신들의 생각이거든요. 자신의 건강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 신장질환 특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부터 음식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돌봐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최미경 어르신은 지난 6개월간 저희 프로그램을 따랐어요. 처음 2개월은 2주마다 병원에 오셨어요. 혈액 검사를 하고 영양사와 상담하고 생활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4주마다 오셨어요. 매주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하고 음식 상담을 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어르신은 정말 열심히 따랐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대요.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거 아니에요. 58년을 그렇게 살아온 습관을 3주, 4주 만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르신은 손주들을 생각했어요. 손주들과 여행을 가고 손주들의 행사에 참석하고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검사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르신의 신장 수치가 35% 회복되었어요. 35%라는 수치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이건 말 그대로 기적 같은 거예요. 의료진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수치의 회복은 정말 드물거든요. 어르신은 그때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아들분도 환해진 표정이었어요. 투석 받을 날짜가 미뤄졌대요. 원래는 1년 뒤에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최소 3년 이상 투석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더래요. 의료진이 말하길
지금 이대로 관리하면 투석을 평생 안 받을 수도 있다고요. 평생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리고 어르신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내가 왜 이렇게 일찍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왜 소변 거품을 무시했을까? 하시는 거였어요. 어르신은 후회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아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앞으로 손주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최미경 어르신 같은 환자분이 또 생기길 원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늦게 발견돼요. 투석이라는 무거운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모두가 이 순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콩팥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콩팥이 망가지기 전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건강할 수도 있고 조금 손상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검사를 받지 않으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거예요.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뭔지, 위험 신호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보예요. 최미경 어르신처럼요. 만성 콩팥병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 다양해요.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다낭성신 질환,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4가지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장질환 통계에 따르면 이 4가지가 전 세계 만성 콩팥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4가지만 조절해도 콩팥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뇨예요. 당뇨가 47%의 만성 콩팥병을 일으켜요. 거의 절반이란 뜻이에요. 당뇨가 왜 콩팥을 망가뜨릴까요? 당뇨로 인한 높은 혈당이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마치 모래로 된 필터의 실크처럼 잔 오염물질이 계속 박혀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오염물질들은 조금씩 필터를 막아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 필터는 더 이상 작동을 못해요. 이 과정이 몇 년에 걸쳐요. 하지만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어려워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최미경 어르신도 당뇨 초기였어요. 당뇨는 처음엔 거의 증상이 없거든요. 혈당이 조금 높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혈당만 조금 높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의사 말도 안 듣고요. 약도 안 먹고요. 자기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바로 함정이야. 당뇨가 조용히 콩팥을 공격하고 있는 중인데도 말이에요. 어르신은 운이 좋았어요. 소변에 거품이 나면서 일찍 발견됐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당뇨가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신장질환으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모든 분들께 당부하고 싶어요. 지금 당뇨 수치가 관리된다고 해도 3개월마다는 꼭 신장 수치를 검사하세요. 혈액의 크레아티닌, 신장 여과율, 소변의 단백질, 이 3가지를 반드시 봐야 해요. 두 번째 원인은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 콩팥 질환의 25%를 차지해요.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고혈압이 왜 콩팥을 망가뜨릴까? 생각해 보세요. 정수기 필터가 약한 압력으로는 잘 작동하는데 너무 강한 압력으로 계속 액체가 고속으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이 손상되고 결국 필터가 터져나가는 거지. 콩팥도 똑같아요. 높은 혈압이 계속 콩팥의 미세 혈관에 가해지면 그 혈관들이 손상되고 경화되고 결국 여과 기능을 잃어버려요. 이 과정도 천천히 진행되어요. 매년 조금씩 콩팥이 망가져요. 그리고 고혈압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것도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게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180이어도 본인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를 수 있어요. 두통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그냥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콩팥은 계속 손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혈압약을 꼭 먹어야 해요. 세 번째는 고령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콩팥도 떨어져요.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40세부터 해마다 콩팥 기능이 1%씩 감소해요. 1%라고 하면 적은 것 같지만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이면 40%가 떨어지는 거야. 이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우리는 나이를 못 멈출 수는 없지만 그 감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요. 그래서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더더욱 콩팥을 신경 써야 해요.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요. 여러분이 지금 60세 이상이라면 년에 한 번이 아니라 년에 2번은 신장검사를 받으세요. 네 번째는 소염진통제예요.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세타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약들이 우리가 자주 쓰는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거든요. 이런 약들이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요. 마치 정수기의 파이프를 묶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콩팥이 제대로 혈액을 받지 못하고 결국 손상되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뭔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주 먹으면 콩팥에 확실한 손상을 입혀요. 그래서 약을 무분별하게 먹으면 안 돼요. 감기약도 소염 진통제도 정말 필요할 때만 먹어야 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속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약도 과다 복용하면 독이 되는 거야.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감기약을 먹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이 네 가지가 만성 콩팥병의 주요 원인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알고 관리하면 콩팥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당뇨가 있으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나이가 들었으면 더 신경을 써서 정기검진을 받고, 약은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거지. 이게 다야. 복잡하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무시해요. 바쁘다고 괜찮을 거라고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이라는 게 늦어질 수 있어요. 최미경 어르신도 그런 분들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성 콩팥병이 생기기 전에 콩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들을 알아야 해요. 콩팥이 조용히 죽어가면서도 분명히 신호를 보내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기만 했던 거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신호들을 처음에 간과했어요. 최미경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이 소변 거품을 봤을 때 충분히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일주일을 더 미뤘어요. 그 일주일 동안 콩팥의 손상이 더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 봐요. 매일매일 병원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정리한 콩팥 위험 신호 7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신호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받아야 해요. 미룰 수 없어요. 미루면 안 돼요. 첫 번째 신호는 소변에 거품이 나는 거예요. 최미경 어르신이 처음 느낀 신호가 바로 이거였어요. 일반적인 거품은 화장실을 내려칠 때 금방 사라져요. 거품이 1초, 2초 있다가 사라지는 정도면 괜찮아요. 하지만 콩팥이 망가지면 소변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요. 정상적이라면 콩팥의 필터가 단백질을 잡아놔야 해요. 하지만 필터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통과해서 소변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단백질이 비누 거품처럼 계속 떠 있어요. 물을 여러 번 내려도 여러 번 휴지로 닦아도 거품이 남아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야. 소변 거품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해요. 소변 검사만으로도 단백질 유출을 알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부종이에요. 다리나 발이 자꾸만 붓는 현상을 말해요. 특히 저녁 시간에 신발을 벗을 때 발가락이 흔적을 남긴다면 그건 부종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나트륨과 물이 몸에 쌓여요. 우리의 몸이 스스로 나트륨과 물을 내보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부어요. 처음에는 발과 발목이 붓고 나중에는 팔도 붓고 심하면 얼굴도 붉어지고 부어요.
특히 저녁에 더 심해요. 하루 종일 중력에 의해 아래쪽에 수분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종이 계속되면 그건 콩팥이 보내는 신호예요. 세 번째는 만성피로예요. 콩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여요.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물질들이 혈액에 쌓여요. 이 독소들이 우리를 자꾸만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 자꾸 졸리고, 저녁에는 정말 지쳐 있어요. 혹은 콩팥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덜 만들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고, 그래서 더 피로해지는 거야.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탓을 해요. 이 정도 피로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계속되고 점점 심해진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요. 네 번째는 피부가 자꾸만 가려운 거예요. 마치 피부병이 있는 것처럼 계속 가려워요. 아토피도 아니고 피부염도 아닌데 자꾸 가려워요.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몸에 요소라는 물질이 쌓여요. 이 요소가 피부에 침착돼요. 요소가 쌓이면 신경 끝이 자극을 받고 피부가 자꾸 가려워지는 거야. 밤에 특히 심해요. 자다가 계속 긁고 깨고 피부에 상처까지 생겨요. 병원에 와서 피부과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피부과 의사는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피부에 있는 게 아니라 콩팥에 있기 때문이야. 이런 피부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꼭 콩팥을 검사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피부과만 다니다가 나중에 신장 질환을 발견해요. 다섯 번째는 입맛이 없어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음식이 맛이 없거나 자꾸 금속 맛이 나거나 밥을 먹으려고 해도 구역질이 나는 현상이에요. 콩팥이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우리 몸에 독성 물질들이 쌓여요. 이 독성 물질들이 우리의 위장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입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자꾸 구역질이 나고 먹고 싶은 음식이 없어져 버려요. 먹어야 하는데 못 먹는 상황이 되어요. 이건 정말 괴로운 증상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점점 체중이 줄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소화 문제라고 생각해요. 소화제를 먹고 위장약을 먹어요. 하지만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장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야. 원인은 콩팥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팔다리가 자꾸 경련을 일으키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밤중에 종아리 경련이 심해서 깨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야. 칼슘과 인과 칼륨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의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요. 밤에 자다가 다리가 당기는 경험,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가끔 있으면 괜찮지만 자주 있다면 콩팥을 의심해 봐야 해요. 일곱 번째는 숨이 자꾸 찬 거예요.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금방 차는 현상을 말해요. 이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심장 문제일 수도 있고, 폐 문제일 수도 있고, 빈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콩팥이 망가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쌓여요. 이 수분이 폐로 올라가 버려요. 우리의 폐가 수분으로 가득 차가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를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숨이 자꾸 차게 되는 거야. 이건 정말 위험한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정말 서둘러서 병원에 가야 해요. 이 7가지 신호 중에서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받아야 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래요. 최미경 어르신은 소변에 거품이 나는 신호를 받고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아들분의 강력한 권유로 병원에 왔어요. 그 신호가 없었다면 아마도 훨씬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투석을 받는 단계까지 진행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몸이 주는 구조 신호야. SOS 신호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질문이 생겨요. 콩팥을 망가뜨리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매일 하는 생활 속에서 무엇이 우리 콩팥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만
우리는 콩팥을 지킬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장 전문가들이 정리한 콩팥을 망가뜨리는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는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나트륨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국과 찜과 구이 이런 음식들에는 나트륨이 가득 들어 있어요. 우리의 권장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루에 4000mg 이상을 먹고 있어요. 2배 이상이라는 거야. 일부는 5000mg을 넘기도 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우리 몸이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콩팥에 더 많은 일을 시켜요. 콩팥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콩팥이 피로해지고 결국 망가지는 거야. 특히 국물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서는 이 나트륨 섭취가 정말 심각해요. 아침 밥상에는 국이 빠지지 않고 점심도 국이 있고 저녁도 국이 있어요. 하루에 3번이나 국을 마시는 거야. 그 국물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최미경 어르신도 식당 일을 하면서 많은 소금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식당의 음식들은 맛이 있어야 팔리니까 자연스럽게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어르신이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국물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국물의 짠맛에 길들여져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인산염이에요. 인산염은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스팸, 핫도그, 소시지, 라면 이런 음식들이 가공식품이죠. 편의점에 가서 사 먹는 주먹밥, 김밥, 도시락 이런 것들도 다 인산염이 들어있어요. 인산염은 음식을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부제로 사용돼요. 그래서 가공식품에는 항상 들어있어요. 인산염이 우리 몸에 많아지면 칼슘과 인의 균형이 깨져요. 그러면 우리의 뼈가 약해지고 콩팥의 혈관도 손상돼요. 또한 인산염이 많으면 우리의 혈관이 경화돼요. 그러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편의점 음식을 자주 먹는 현대인들, 특히 바쁜 일상을 사는 직장인들이 콩팥병에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산염이에요. 아침에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고 점심도 편의점 신문지에 쌓인 주먹밥을 먹고 저녁도 편의점 음식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인산염을 섭취하는지 상상도 안 가요. 세 번째는 단백질 보충제의 과다 복용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요. 근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이 들어서 근력을 유지하려고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헬스장에 가면 운동이 끝난 후에 쉐이크를 마시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콩팥에 부담을 줘요. 콩팥이 이 단백질을 처리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요. 건강한 콩팥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콩팥이 이미 조금 약해져 있다면 이 추가적인 부담이 콩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해요. 단백질은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요. 계란, 생선, 닭고기, 소고기 이런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가장 좋아요. 우리의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소염 진통제의 남용이에요. 우리는 이미 얘기했어요. 감기약을 먹을 때도, 치통이 있을 때도, 허리가 아플 때도 우리는 소염 진통제에 손을 댈 때가 많아요. 심지어 예방 차원에서 감기약을 미리 먹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저기 아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소염 진통제는 정말 신중하게 먹어야 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래요.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조심해야 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만성적인 통증 때문에 계속 소염 진통제를 먹으시는데 이게 바로 콩팥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5년을 소염 진통제로 버틴 어르신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장 질환으로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권고는 이거예요. 가능하면 감기약과 소염 진통제를 피하세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먹으세요. 가능하면 자연 치유를 기다리세요.
5번째는 과음이에요.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은 우리의 신체에 여러 해악을 끼쳐요. 그중 하나가 바로 콩팥 손상이에요. 과음을 하면 우리의 혈압이 올라가고 지방이 우리의 혈관을 막아요. 그러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콩팥이 혈액을 제대로 정화할 수 없게 돼요. 또한 술은 우리의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요. 칼슘, 인, 칼륨의 균형이 깨져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콩팥에 손상을 입혀요. 그리고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경변이 생기면 그것도 콩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과음으로 인해 콩팥 질환이 진행되는 걸 봐요. 특히 남성들이 그래요. 회식 문화 때문에 자주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당뇨보다 더 빨리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5가지가 우리의 일상에서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요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5가지는 모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뇨도 고혈압도 우리가 조절해야 하는 거지만 이 5가지는 정말 우리의 생활 습관 개선으로 바로 조절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조절할 수 있어요. 최미경 어르신이 6개월 만에 신장 수치가 35% 회복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어르신이 이 5가지를 제어했기 때문이야. 어르신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58년을 그렇게 살아온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손주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겨냈어요. 그럼 이제 콩팥을 살리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영양사들이 추천하는 콩팥 건강 음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효과가 있는 3가지 과일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과일들은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콩팥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의 몸에 자유라디칼이 쌓이는 걸 막아줘요. 자유라디칼이 쌓이면 우리의 세포들이 손상돼요. 콩팥의 세포도 손상돼요. 그래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우리의 콩팥 혈관을 보호해요.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블루베리는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콩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섬유질도 풍부해요. 섬유질은 우리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높은 콜레스테롤도 콩팥 손상의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하루에 30개에서 40개 정도의 블루베리를 먹으면 아주 좋아요. 생블루베리가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같아요. 냉동 과정에서 영양분이 손상되지 않거든요. 주의할 점은 블루베리 주스는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스는 설탕이 너무 많이 첨가되어 있어요. 통으로 씹어서 먹어야 해요. 씩씩 씹을 때 섬유질도 나오고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돼요. 2번째는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 펙틴이 우리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펙틴은 콜레스테롤을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줘요. 그리고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폴리페놀도 들어있어요. 이것도 콩팥의 기능을 보호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콩팥 질환 위험이 낮다고 했어요. 사과는 하루에 1개 정도 먹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과 껍질에 영양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펙틴도 껍질에 있고 퀘르세틴도 껍질에 있어요. 하지만 콩팥이 이미 약해져 있는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사과 껍질을 반만 먹는 게 좋아요. 중간에 몇 개씩 껍질을 벗겨 먹는 방식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먹을 때는 껍질을 완전히 벗기지 말고 부분적으로 벗겨 먹으세요. 3번째는 귤이에요. 귤에는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카로테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의 신장 기능을 보호해요. 여러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귤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콩팥 질환 위험이 낮다고 했어요. 귤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도 항산화 작용을 해서 콩팥의 혈관을 보호해요. 귤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먹으면 좋아요. 계절 과일이니까 겨울에는 풍부하지만 다른 계절에는 가격이 비싸요. 그래도 신선한 귤을 사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귤 주스도 피해야 해요. 상큼해 보이지만 설탕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자리 잡은 산업 자동화 공정에서 설탕을 추가로 넣기도 해요. 통째로 껍질을 벗겨서 씹어 먹어야 해요. 이 세 가지 과일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통째로 씹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스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걸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편하다고 주스를 마셔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마시면 되니까. 하지만 주스는 섬유질이 다 제거되고 설탕만 남아 있어요. 아니, 설탕을 추가로 더 넣기도 해요. 이건 우리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콩팥에 추가 부담을 줘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절대 주스는 마시면 안 돼요. 통째로 씹어 먹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신선한 과일을 사 먹으세요. 통조림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최미경 어르신이 6개월간 했던 생활 습관 변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르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물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국물을 줄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이 파는 음식에서 국물을 빼는 건 매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르신은 결심했어요. 자신의 건강과 손주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국물 대신 무얼 드셨을까요? 고기와 생채소였어요. 국물의 짠맛 대신 레몬즙과 식초의 새콤함을 찾았어요. 고추나 마늘의 자극적인 맛도 좋았대요. 우리의 입맛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해요. 처음 2주는 힘들지만 3주 차부터는 건강한 음식도 맛있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과학이에요. 우리의 미각이 재설정되는 거야. 나트륨에 중독되었던 미각이 다시 민감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맛들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르신도 그렇게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두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콩팥이 안 좋으면 물을 적게 마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건강한 수분 섭취는 콩팥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해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의 혈액이 진해져요. 진한 혈액을 필터링 하려고 콩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그러면 콩팥이 피로해져요. 반대로 충분한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요. 콩팥이 더 쉽게 여과를 할 수 있어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콩팥의 역과 작용이 원활해져요. 그런데 조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하루에 3리터 이상 마시면 그건 콩팥에 부담이 돼요. 그리고 물이 아니라 음료를 마시면 안 돼요. 설탕이 많은 음료는 콩팥에 정말 안 좋아요. 순수한 물이어야 해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세 번째는 운동이었어요. 최미경 어르신은 매일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어요.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산책하는 거예요. 아침에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정도의 산책이었어요. 이 운동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알아요?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혈압을 낮춰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10mm의 수은주 정도 낮춰요. 혈당도 조절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염증을 줄여요. 염증이 많으면 콩팥이 손상되거든요. 즉, 콩팥 손상을 막는데 정말 효과적이라는 거야. 어르신이 6개월간 한 결과 어르신의 신장 수치 회복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였어요. 최미경 어르신은 지난 몇 년간 조금씩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3kg, 4kg 씩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매년 이 3kg씩 점점 더 늘어났어요. 비만도 콩팥 질환의 위험 인자예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비만하면 우리의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지방세포가 염증을 유발해서요. 그리고 당뇨 위험도 높아져요. 비만한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당뇨가 걸릴 위험이 커요. 어르신은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6개월간 8kg을 빼셨어요. 8kg이면 어르신의 신장 수치 회복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혈압도 낮아졌고 혈당도 조절이 잘 돼서요. 다섯 번째는 약물 관리였어요.
어르신은 감기약이나 소염 진통제를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먹으셨어요. 그리고 당뇨약과 혈압약은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드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약을 먹다가 조금 나아지면 안 먹어요. 수치가 좋아졌으니까 약을 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정말 위험해요. 당뇨약과 혈압약은 꼭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해요. 약을 빼면 혈당과 혈압이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콩팥이 또 손상돼요. 어르신은 이 점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약을 빼먹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처음 2주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래요. 6번째는 정기검진이었어요. 최미경 어르신은 처음 2개월은 2주마다 병원에 오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서 신장 수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4주마다 오셨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르신의 신장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병원 방문 주기를 늘렸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8주마다 오세요. 정기적으로 우리의 신장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콩팥의 변화를 빨리 감지할 수 있어요. 만약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 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 어르신도 동기부여를 받아요. 실제로 수치로 보면 자신의 노력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6가지가 최미경 어르신이 6개월간 실천한 생활습관 변화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것들일까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꾸준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35%의 신장 수치 회복이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많은 의료진들이 깜짝 놀랐을 정도예요. 혹은 어르신이 정말 잘 따랐다고 칭찬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영양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드세요. 칼슘, 비타민, 오메가3 여러 가지 영양제를 사세요. 약국에 가면 진열된 영양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콩팥이 약한 분들은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모든 영양제가 우리의 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영양제는 칼슘 보충제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세요. 폐경 후 여성들이 특히 많이 드세요. 하지만 과다한 칼슘 섭취는 콩팥에 부담을 줘요. 특히 인산염을 함유한 칼슘 보충제는 피해야 해요. 칼슘과 인의 균형이 깨져서요. 그러면 우리의 뼈가 약해지고 동시에 콩팥의 혈관도 손상돼요. 칼슘이 필요하다면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 이런 음식들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칼슘이 가장 좋아요. 우리의 몸이 흡수를 잘 해요. 멸치나 미역 같은 해산물도 칼슘이 풍부해요. 두 번째는 비타민 A 보충제예요. 과다한 비타민 A는 우리의 콩팥의 독성을 일으켜요. 특히 합성 비타민 A는 피해야 해요. 자연에서 추출한 비타민은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화학 공정으로 만든 합성 비타민 A는 정말 위험해요. 비타민이 필요하다면 당근이나 시금치 같은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우리의 몸이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변환해요. 과다 섭취의 위험이 없어요. 우리의 몸은 정말 똑똑해서 필요한 것만 만들어내고 필요 없는 건 배출해요. 세 번째는 마그네슘 보충제예요. 마그네슘도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 우리의 콩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이에요.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마그네슘이 몸에 축적돼요.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부정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심장의 리듬이 흐트러지면 심각한 경우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허브 보충제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연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자연 안전이라는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부 허브는
콩파스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에페드린이나 리코리스 같은 허브들은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해요. 영양제를 먹기 전에 꼭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은요. 의료진이 여러분의 신장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어떤 영양제가 안전한지 조언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언은 이거예요. 가능하면 영양제를 드시지 마세요. 음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세요. 음식이 최고의 약이에요. 이건 옛말이 아니라 현대의학도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약국에서 산 영양제보다 밥상에 올라온 음식이 훨씬 우리 몸에 좋아요. 만약 꼭 영양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한 후에 드세요. 병원에서 콩팥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조언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저염식 실천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WHO가 권장하는 양은 하루 2000mg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은 4000mg 이상이에요. 2배가 넘는 거야. 일부 지역이나 식단에 따라서는 5000mg을 넘기도 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최미경 어르신이 가장 먼저 한 변화가 바로 저염식이었어요. 어르신이 가장 먼저 실천한 6가지 중 하나가 저염식이었고 가장 힘든 것도 저염식이었어요. 저염식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첫 번째는 국물 음식을 줄이는 거예요. 국, 찌개, 탕 이런 음식들의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아니면 국물을 비우고 건더기만 드세요.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국물에서 나와요. 국물 한 그릇에 1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소금을 직접 넣는 대신 다른 양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레몬즙, 식초, 고추, 마늘, 생강 이런 재료들이 충분히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모르고 있지만 이런 양념들이 정말 맛있어요. 세 번째는 가공식품을 피하는 거예요. 통조림, 햄, 소시지, 라면 이런 음식들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한 끼 식사로 하루 권장량의 전부를 섭취할 수도 있어요. 편의점에서 사는 도시락이나 주먹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염식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음식이 심심하게 느껴져요. 이건 우리의 미각이 짠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의 나트륨 중독 상태인 거야. 하지만 2주에서 3주 정도면 우리의 미각이 적응해요. 짠맛에 길들여진 미각이 다시 민감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건강한 음식이 맛있어져요. 오히려 너무 짠 음식이 먹기 싫어져요. 최미경 어르신이 이 경험을 했어요. 어르신도 처음 2주는 음식이 너무 심심했대요. 식당 일을 하는데 자신이 파는 음식도 심심하게 느껴졌대요. 그런데 3주, 4주가 지나니까 적응이 됐대요. 지금은 오히려 너무 짠 음식이 먹기 싫으신데요. 아들이 만든 국에도 소금을 덜어내고 먹는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어요. 건강검진이에요. 콩팥 건강을 지키려면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예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래요. 우리나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국가건강검진 제도예요. 직장인은 1년에 한 번, 지역 거주자는 2년에 한 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바빠서, 귀찮아서, 아파 보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검사만 받아도 초기 신장질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소변검사에서 단백질이 나오면 그건 신장질환의 명백한 신호예요. 이런 신호를 놓치면 안 돼요. 만약 건강검진에서 신장 관련 수치가 조금 이상하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해요. 최미경 어르신도 국가건강검진에서 먼저 이상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그 발견이 어르신의 인생을 바꿨어요. 투석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들께 당부하는 게 이거예요. 올해 아직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으면
지금 바로 받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이미 받으셨으면 신장 관련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혈액의 크레아티닌, 신장 여과율, 소변의 단백질, 이 세 가지를 꼭 봐야 해요. 이 수치들이 정상이면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건강한 거예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해요. 최소한 3개월마다는 신장 수치를 확인해야 해요. 디귿 모는 지혜 섬. 초기에 발견되면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최미경 어르신이 그 증거예요. 하지만 너무 늦게 발견되면 투석 같은 무거운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투석은 평생 해야 해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최미경 어르신이 6개월간 실천한 오늘부터의 실천 루틴 6가지예요. 이걸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말이에요. 미지근한 물이 우리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요. 그리고 콩팥의 혈류를 개선해요. 물론 뜨거운 물도 좋아요. 하루를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 있어요. 두 번째는 국물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서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사용하세요.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음식이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는 간식으로 과일을 먹는 거예요. 블루베리, 사과, 귤 이런 과일들을 매일 먹으세요. 주스가 아니라 통째로 씹어서 먹어야 해요.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건 자신도 맛있고 콩팥도 좋아해요. 네 번째는 매일 3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뛰는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즐기면서 걷는 산책이에요. 아침에 나가서 햇빛도 받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운동은 우리의 혈압을 낮춰주고 혈당을 조절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 건강도 좋아져요. 5번째는 진통제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거나 어디가 아프면 무조건 약부터 먹지 마세요. 정말 필요할 때만 먹으세요. 가능하면 자연 치유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도 약이 돼요. 48시간의 휴식이 약 한두 개보다 더 효과 있을 때도 많아요. 6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세요. 이 검진이 여러분의 몸에 조용한 신호를 잡아내는 거예요. 콩팥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검사거든요. 이 6가지를 여러분이 실천하면 최미경 어르신처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처음 2주는 힘들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저염식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밥이 심심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3주가 지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적응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검사 수치도 좋아져 있고 우리의 기분도 좋아져 있을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져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있어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에요. 콩팥은 정말 침묵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행동하면 콩팥을 지킬 수 있어요. 투석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하게 손주들과 놀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가족들과 즐거운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가능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말이에요. 최미경 어르신은 지금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요. 6개월 뒤에 병원에 올 때 어르신의 얼굴이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수치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해졌대요. 손주들과 여름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투석 받을 걱정이 없어졌으니까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일찍 알았으면 왜 더 일찍 몸을 안 챙겼을까? 라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도 지금이 시작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콩팥 건강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웠어요.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이 소중한 정보를 꼭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최미경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누군가가 투석을 받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바쁜 시간을 내서 이 중요한 정보를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첫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이 정보로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들을 응원해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여러분의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